가장 훌륭한 정책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1주택자들한테 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준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네, 안녕하세요. 빠숑에 만난 사람들, 빠스의 어벤져스. 네, 오늘은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동산 이슈들 또 뭐 이런 것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 세팅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요즘은 이야기 그쵸, 해요. 세금이 제일 중요한 이슈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세금 세팅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자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의 고려 없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항상 그렇게 강조드리는데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금 세팅을 고려하면서 하려 했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금들이 지금 워낙 다이나믹하잖아요. 취득세, 다주택자라고 하면 12.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종부세도 다주택자라고 하면 1주택자보다도 2배 넘게 나오고 지금 11월 22일을 다시 뭐 살을 떨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 살을 떨고 있습니다. 그날 종부세가 고지된다고. 네, 12월 때 이제 종부세 고지서 나오면 억소리 나올 사람들 많거든요. 11월 22일 날 예, 그 이제 뭐니까 그 홈택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까지 이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소득세도 다주택자라고 하면 이제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도 걷게 되는데 맞아요. 이 부분도 임대차 3법의 마지막 3법이 임대차 신고제잖아요. 네. 뭐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이게 과세 자료로 활용될 거라고들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그런 100%죠. 부분들도 그거 아니면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아니다라고는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취득 보유를 다 버텼더니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네. 못 버티겠어, 팔아야겠어라고 맞아요. 하니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빵빵 터지기 때문에 82.5%.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다 숨이 보면 최고 세율이 45%에 30% 중과하면 네. 이제 75%에 여기다가 지방세 10% 즉 7.5가 더해지면 82.5 네. 이게 터지거든요. 야, 이게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고 해가지고 막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이 중과세율을 안 붙게 하는 거는 기본 중인 기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빠숑의 세상 다싸기에서 다주택자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상품들 하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반 세율보다는 비과세가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훌륭한 정책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1주택자들한테 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준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거까지는 몰랐었는데. 네, 공산주의 빼곤. 그렇군요. 그래서 보다 보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중과는 팔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세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예를 들어 3억이다 라고 하면 그냥 세금이 한 1억 정도 나오게 되고요. 양도차익 5억이라 해도 한 2억 정도, 양도차익 10억이다 그러면 4억 2천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야 이게 사실 뭐 10억 벌었다라고 해도 세금 떼고 나면 좀 줄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래도 벌었으니까 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일반 세율 투자보다도 비과세 세팅이 무조건 중요하다.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비과세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뭐 미울님이라든지 세금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대체주택 특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노하우. 그 부분을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은 간단하게만 짚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말하면 154조 1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2년 보유 2년 거주라고 말하잖아요.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를 해야지 비과세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예외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155조 1항이 있어요. 보게 됐으면 A주택과 B주택 간에 1년 텀이 있어야 되고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이제 9.13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하면 2년, 12.16 대책 2019년도 12.16 대책 이후로는 1년 내 처분, 1년 내 종우주택 전입 이 그렇죠. 요건이 있게 됩니다. 점점 강화가 되고 좁혀지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뭐 전입해서 뭐 30일 이상은 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워낙 까다로워지니까 예전에 전통적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는 네. 그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주택으로만 올라가는 걸로는 특별하게 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비과세 플랜을 이어가고 싶어라고 하면 했었었던 게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B도 사는 거죠. 그렇죠. 1년 텀은 맞춰놓고 네. 그러고 B를 사고서 3년 뒤에 A를 처분하면 3년 동안은 B랑 A랑 중복 보유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A 비과세, B 비과세. 그래서 그 돈 가지고서 또 이제 또 C를 사고 또 이제 B를 팔고 D를 사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일시적 2주택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게 전통적인 우리 몬테크. 근데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기재부 유권 해석도 사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고 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너무 타이트해졌잖아요. 맞아요. 1년 내 입주, 1년 내 처분이라고 하면 네. 요건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가 나타나는 거죠. 이또 어떻게 보면 1가구 2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노하우. 네. 저는 이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예전부터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전에 투미TV에서도 영상 찍은 것도 있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복잡하게 더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얘기해드릴 때 양도세로 한번 또 얘기해드릴 거고 취득세도 얘기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대출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규정들이 워낙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지금은 양도세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체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서 이제 A부터 Z까지 정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참고해 보시고서 1주택자 여러분들은 이런 보물 같은 규정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물 같은 규정. 네. 이제 우리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약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규정보다도 더 완화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은 제가 사례 1번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 이제 빠숑님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뭐 40년 차 되고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이제 이주 철거를 한대. 네. 이주 철거를 하는데 내가 전월세로만 살아야 돼? 이러면 좀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 살 집이 없어. 네. 나 살 집을 좀 구해줘라고 하는데 막 이제 종전주택을 갖다가 뭐 이제 1년 내에 팔으래.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 네.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야 돼. 네.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게 이사를 위한 수요를 잡아줄 수 있도록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례 1번. 네. 근데 이 경우는 아마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네. 대한민국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99%가 안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례 1번보다는 사례 2번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릴 건데 사례 2번은 뭐냐? 그냥 이제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우도 대체주택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바로 무엇이냐? 이제 뭐 재개발을 하나 샀어요. 네. 재개발을 샀는데 뭐 이제 뭐 이주 철거하고 나중에 완공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되면 입주하려고 했지. 그렇죠. 막 거기 쓰러져 가는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나 여기 내가 재개발 지역을 샀는데 뭐 1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이러면 완공될 때까지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야. 그렇죠. 그렇죠. 나는 또 길거리로 나앉아야 돼? 라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겠죠. 억울해. 그래가지고 이 정비사업지에 입주할 수 있는 취득은 예외 규정을 또 준 게 바로 대체주택 특례 조항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대단히 합리적인 규정인데 그럼 이 규정을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사면이라고 이야기는 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입주권을 사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입주권.
이 입주권이라고 세법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거래한다라고 말해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재개발 재건축에서 입주권의 정의는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것을 입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거의 임박한 거죠. 네.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난 상태, 그냥 좋았을 인가만 난데도 뭐 부동산 가면 여기 입주권 살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입주권이 어쩌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정확하게는 그냥 주택을 거래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재개발이 될 주택에서 거래하는 거죠. 그쵸. 네, 확정이 돼 있는. 정확하게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택을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세법적으로 입주권의 정의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법에 입주권이 정의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네, 세법에서. 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는 거는 지금 곧 이주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주 철거 완료돼서 뭐 공사 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B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물리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살 수가 없죠. 예. 이미 막 부셨어. 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칼고 텐트 치고 살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너가 그래 불쌍하니까 네. B가 나중엔 준공이 되면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A를 매도해도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쵸.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인 게 네. 지금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막 난 곳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2주 철거 중이다라고 하면 뭐 착공해서 준공까지 뭐 30개월, 36개월, 뭐 2주 철거도 뭐 하다 보면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걸리거든요. 요즘 또 딜레이가 돼갖고 철거해놓고 공사 안 하는 데도 있어. 아, 맞아요. 그런 데들도 존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났다 하더라도 입주까지 뭐 4년 반에서 뭐 하다면 5년 뭐 그 이상 그렇죠.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터지면. 늘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가는데 준공으로부터 2년이라고 하면 사실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네. 예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길어야 3년이었는데 이거는 뭐 5년, 6년, 7년 이렇게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다라는 거죠. 네. 대신 이렇게 좋은 혜택을 그냥 주진 않겠죠. 그렇죠. 너가 뭐 억울해 나는 뭐 그러면 어디 길거리 나 앉아야 돼라고 해서 준 혜택이다 보니까 그러면 너가 실소유자겠네 실소유 요건을 지켜라는 거죠. 그래서 B가 나중에 준공이 나면 네.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B에 입주도 해야 되고요. 일단 2년 이내 입주를 해야 된다. 네, 입주해가지고 1년 이상 또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네가 실거주자라는 것들, 투기꾼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하라 그거죠. 몸으로 증명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음. 그럼 실제로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A주택을 2020년도 1월 달에 취득하고 네. B 입주권을 2020년도 6월 달에 취득했다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정비 사업이 2024년 1월에 준공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준공으로부터 2년이니까 A주택은 2026년도 1월 전까지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조금 세금 공부를 했다라는 분들은 이상하다라는 걸 캐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A주택과 B주택 사이에 1년 텀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아까 일식 2주택은 A랑 B 사이에 1년 텀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거든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대체주택 특례 조항은 1년 텀 규정이 없어요. 아. 이거를 야, 제가 그냥 일반 주택과 다른 이야기하면 점, 가장 큰 차이점. 예. 그렇죠.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는데 조항을 직접 보면 좋겠죠. 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에 의해 사항 규정이에요. 사실 세무사님들도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라고 했었을 때 뭐 정식으로 법적 용어 대체주택 특례 이런 식으로 있진 않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항상 조문으로 이야기하는데 156조에 의해 사항입니다라고 하면 세무사님들도 뭐 조문 찾아보면 있는 거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아까 1년 텀 얘기 없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 조항을 아무리 읽어봐도 네. 1년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물어보죠. 아니 1년 텀이 없다라는 게 그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또 아니지 않냐. 네네.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럼 다른 조항들은 어떤 식으로 있느냐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일시적 2주택은 155조 1항이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네. 보게 되면 여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라고 조문에 명확하게 있고요. 그러네요. 예.
또 얘만 그런 거고 입주권 얘기는 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156조의 2의 사망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일시적 2주택 규정 3년 내 처분 규정인데 여기는 1년 텀이 존재해요. 보면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라고 써 있거든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사망에는 1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 사항은 1년이 규정이 안 돼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네. 이미 많은 사례들이라든지 유권 해석이라든지 보게 되면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사항 같은 경우는 1년 텀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기가 정말 좋은 거죠. 내가 A주택을 샀는데 A 잔금 치르고 바로 한 달 뒤에 B를 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 관리처분 인가는 입주권을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1년이 지나고서 사야 되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 네. 아까 156조의 2에 사망 규정이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되게 좋아요.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은 아까 말했었던 사항 같은 경우는 단점이 하나 있죠. 네. 바로 무엇이냐? B주택에 완공이 되면 무조건 실고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다라는 건 솔직히 비싸거든요. 비싸죠. 지금 서울의 관리처분 인가난 재개발 지역들 보면 아무리 못해도 7, 8억부터 출발이거든요. 그렇죠. 상계나 신림뉴타운이 제일 저렴했었는데 네. 거기 지금 피가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현금이 그렇게 필요하고 네. 위치가 조금 괜찮은 곳 하면 뭐 12억, 뭐 13억 이렇게도 움직이다 보니까 한남뉴타운은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한남뉴타운은 관처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안 났죠. 그래서 또 네. 맞추기도 어려운데 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금액대를 좀 낮춰서 움직이려고.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광명뉴타운인데 광명뉴타운은 이제 6억에서 7억대로도 아직 갈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도 더 싸게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 네. 위정부다. 그럼 관리처분 인가난 데들이 아직 4억 미만으로도 갈 수 있고요. 이제 덕소다라고 하면 여기는 한 4억대. 뭐 인천 쪽이다라고 하면 여기도 뭐 잘 찾아보면 관리처분 인가난 게 4억 미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입주권 투자를 하기는 할 건데 문제는 내가 직장이 예를 들어 강남인데 인천에서 네. 출퇴근하기는 좀 많이 힘들잖아요. 네. 내가 거기 실거주는 조금 힘들어라고 하면 이 규정을 활용해 보는 거죠. 나 그럼 실거주 안 되면 아까 그 규정은 안 되는 건가? 라고 하지만 그냥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내에 처분해도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체주택 특례는 아니라고 이 일시적 2주택 이 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전제 조건이 아까 말했었던 155조 1항과 동일하게 1년 텀은 존재해요. A와 B 입주권 사이 1년 텀은 존재하는데 얘는 3년 내에 팔면 심플합니다. 아까 155조 1항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하면 1년 내 처분하고 1년 내 입주하고 이 규정이 입주권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네. 얘는 그냥 깔끔하게 내가 A 샀는데 이제 B도 샀어요. B 사로고부터 3년 내에 팔기만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고 이제 B는 그냥 이제 나는 A를 팔았으면 1주택자잖아요. 그렇죠. 그냥 1주 입주권 그냥 팔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입주권 자체를 팔아서 그냥 일반 세율로 팔아도 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네.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조금 쟁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예. 156조 2의 사항 우리 대체주택 특례 조항 같은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지 이게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그럼 3년 전에는 이 혜택 없어요? 라고 하면 네 맞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왜 없느냐라는 걸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유가 이미 156조의 2의 사망이 먼저 있었죠. 3년 내에 처분하면 이 사망 규정으로 갖다가 비과세를 맞출 수 있는데 3년이 넘어갔을 때나 비과세가 안 되는 게 억울해라고 만들어서 나온 게 사항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항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비입주권을 취득하고서 3년은 지나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A랑 B가 있는데 내가 B 사고서 3년 내로 팔 거야 라고 하면 B의 실거주를 안 해도 되고 그냥 깔끔하게 A, B과세를 156조의 사망으로 받으면 된다.
근데 내가 더 끌고 가가지고 비과세를 더 길게 가고 싶다. 그러면 156조 2의 4항으로 가되 대신 비가 준공 나고서 2년 내에 실거주도 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함정이 A랑 B랑 1년 텀이 생기면 3항, 4항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1년 텀이 만약에 안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6개월밖에 안 돼. 네. 라고 하면 그러면 이 3항 규정은 받을 수가 없고 4항 규정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정리가 됩니다. 아, 깔끔하네요. 근데 제가 앞서서 처음 시작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가 명확하게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막 710 대책 터져서 취득세도 엄청 꼬여대고 대출 규정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졌잖아요. 네네. 이것까지 같이 묶어야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선은 취득세가 내가 1주택이 있는데 입주권 하나 살려고 해. 근데 2주택제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8.4% 그것도 85제곱미터가 초과되면 대형은 9% 요즘 이렇게 똘똘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지? 라고 하는데 입주권을 취득했었을 때 취득세율이 어떠냐라는 게 한동안 쟁점이었었는데 이게 최근에 다 정리가 됐어요. 네,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일단은 지방세랑 양도세는 다르다. 그래가지고 네. 입주권이 되는 게 아까 소득세법상으로는 그냥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입주권인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방세법상으로는 그냥 현황 기준이기 때문에 멸실이 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지만 아직 이주 철거가 안 끝난 데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무조건 8.4%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관건인데. 네, 그렇죠. 네. 취득세가 그냥 몇 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억 단위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금액이 크면. 예를 들어 뭐 한남 뉴타운에 막 살려고 한다. 예, 요즘 그 상가 건물들 그런 것도 예. 이렇게 한남 뉴타운에 있는 거 그런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관리처분 인가 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흑석 9구역이에요. 관리처분 인가는 났지만 이주 철거가 안 되고 그냥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조합에 좀 시끄럽다 보니까 네, 계속 맞습니다.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흑석 9구역도 내가 대체주택 특례는 돼요. 소득세법상 대체주택 특례는 성립되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은 못 피하기 때문에 8.4를 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맹점인데 그러면 여기서만 끝내면 그냥 말이 안 되겠죠. 좀 네. 피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 이 주택 외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 외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딱 진행이 되려 했었을 때 현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 건축물이 있었어요. 이 건축물이 멸실이 됐어요. 그건 토지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분 취득세 4.6%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주권을 투자한다라고 하기보다도 저는 멸실된 입주권이라고 따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멸실된 입주권이 뭐냐?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걸로 족하지 않고 이주 철거까지 끝났다라고 하면 모든 세금적인 혜택들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장 이제 취득세를 4.6으로 갈 수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시점별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사는 게 아까 말했었던 대체주택 특례지만 네. 취득세까지도 확실하게 피하고 싶다면 멸실 이후에 사야지 그렇죠. 4.6%가 된다. 주택이 아닌 토지로 사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멸실된 이후로 사면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종부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이것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종부세를 피해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저기 뭐 농어촌 주택도 봐주는 게 없어요. 뭐 공시가격 1억 이하다 뭐다 주택수에는 다 포함되니까 그냥 다주택자가 돼버리는 순간 그냥 세율 자체가 2배 차이거든요. 6%.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수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재개발 재건축이 과표가 났다 하더라도 이게 세율이 2배가 되니까 마음이 아픈데 이 부분을 멸실된 이후로 사게 되면 애초에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종부세는 주택이니까. 그럼 난 멸실된 이후에 샀어라고 하면 종부세 걱정이 아예 없는 거고요. 혹은 뭐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데 뭐 곧 멸실될 것 같아라고 하면 이 기간이 좀 짧잖아요. 뭐 만약에 6월 1일 때 한번 넘어갈 것 같다. 그럼 종부세 한번
객과표 좀 낮아도 뭐 그냥 한번 버티고 다음에 멸실되고 나면 이제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버틸 수 있는 게 또 장점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있는데 요즘은 또 대출이 더 이슈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최근 11월 달, 12월 달은 대출량 총량이 워낙 줄어가지고 다들 대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금이 다 동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야 뭐 이런 거 걱정하겠습니까? 세금만 신경 쓰겠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내가 없는 돈들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좀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대출이 뭐 1, 2억이 더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상품의 질이 다 달라지니까. 지금 기본적인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은 원칙은 이럽니다. 이제 이거 6개월인데 좀 잘못 썼네요. 자, A 주택이 있고 B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주택을 A 주택이 다시 얘기할게요. 네. 조정 대상 지역 내 대출 규제는 원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할 때만 대출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2주택자 이상은 대출을 안 해주는데 네. 해주는 예외 조건이 있죠. 바로 어떤 거냐. 일시적 2주택으로 갔다가 그렇죠. 종전주택 처분 조건부를 걸면 해줘요. 종전주택 처분 조건부. 네. 그럼 이 종전주택 처분 조건부를 걸면 아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 내 처분, 1년 내 입주였잖아요. 대출은 더 까다로워요. 6개월 내 종전주택 처분, 6개월 내 종후주택 입주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이 6개월 내 입주하고 처분하고 하면 이거 뭐 아까 대출택이니 뭐니 열심히 떠들어봤자 무의미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게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이 B주택을 언제부터로 처분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B가 등기가 나면 등기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B 아파트를 샀는데 그쵸. 아파트 뭐 보통 잔금 치르고 바로 등기 접수하잖아요. 별 차이가 없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등기 날 때까지가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우리가 준공이 떨어져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통상 등기가 빨라야 1년이에요. 여기서도 더 막 늘어지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거의 2년도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다 보면 이게 뭐 되게 뒤로 넘어가네? 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대출 규제라고 했었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아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준공으로부터 2년 내 처분인데 네. 대출 규제는 준공으로부터 6개월이다. 대출 규제는 등기로부터 6개월이다. 라고 하면 교집합들을 만들어 보면 생각보다 길게 다 뽑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막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뭐 양도세, 취득세, 대출 규제 막 다 나오다 보니까 막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보통 이게 혜택이 있어요라고 말했을 때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당장 공시가 1억 이하가 취득세는 혜택이 있지만 양도세는 혜택이 없고 종부세도 혜택이 없고 세 목별로 다 보일 필요가 있는 건데 근데 이 대출주택 특례는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본다 하더라도 네.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대출주택 특례를 갖다가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아까 준공으로부터 2년이라는 얘기했잖아요. 네. 취득세도 멸실 후에 사게 되면 피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경우가 등기로부터 6개월이라는 얘기했는데 딱 이걸 보는 거예요. 타임테이블을 딱 적어놨을 때 딱 이때 2025년도 뭐 한 1월 달에 네. 준공이 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나가가지고 2026년도 1월 달에 이때 등기가 났다. 그건 등기로부터 6개월이니까 2026년도 7월 달 네. 전까지만 팔면 비과세가 되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나는 2년을 다 채워서 팔려고 했었지만 다는 못 채우고 한 1년 6개월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년 만에 등기가 나는 조합들도 있지만 네. 1년 반, 2년 걸리는 조합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러면 얘가 좀 등기가 지연된다라고 하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양도세 혜택이 2년도 다 채워갈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A주택 비과세, B주택 비과세를 다 장기간 끌고 가면서 또 B도
결국은 입주로부터 2년이라 했지만 사실 전세를 1년 6개월 넣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바로 입주하라는 거죠. 그러면 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 딱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 되면 번호표 뽑고서 1등으로 딱 전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면 2년이 거의 채워질 때쯤에 비주택 비과세 요건도 거의 다 충족되잖아요. 네. 그러면 A도 비과세, B도 비과세 텀이 짧다 보니까 그러고서 이제 C로 가면 된다. 네. 내가 상급지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유일무이한 혜택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사는 네. 였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사례 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리고 이게 사례 1이든 사례 2든 다 이제 통용돼서 사실 앞선 영상이 그 대출택만 이야기해도 너무 길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내기보다는 좀 더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이 있는데 그 마무리까지도 마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이 5항이고요. 이 5항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개념적으로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 2번 우리 4항 규정을 먼저 이해하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살짝 헷갈리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일단은 개념부터 얘기 드리자면 재건축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살 집이 없어서 다른 집을 하나 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 원래 목적은 뭘까요? 이 재건축이 완료되면 내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종우주택을 처분하는 규정이에요. 아, 그러네요. 종우주택을 처분하는데 비과세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네. 내가 A를 샀고 B를 샀으면 네. A를 파는 거죠. 순차적으로 가야죠. 네. 그렇게 가는데 유일하게 B를 파는 규정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게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일단 이 큰 줄기를 듣고서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네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 정비 사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얘가 언제부터 살 수 있느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사면 돼요. 아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의 4항 같은 경우는 네. 관리처분 인가가 난 B를 사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A가 사업시행 인가만 났다라고 하면 대체주택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네네. 이게 1번. 게 되고요. 이제 내가 대체주택을 샀어요. 네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사례 2번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실거주를 해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여기도 내가 산 대체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A가 네.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됐어요. 네. 준공이 떨어지면 준공으로부터 2년 내 B를 매도하고 네. A 준공으로부터 2년 내 A가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A를 입주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A 입주로부터 1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된다라는 네. 게 기본 요건입니다. 네네. 그러면 아까 우리 기존 거는 좀 비슷하네. 뭐 1년 그러네요. 실거주 해라. 네. 준공부터 2년 내 처분해라. 네. 살짝 헷갈리는 거는 B를 판다라는 거가 살짝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것만 기준 잡고 나면 156조에 의해 4항이랑 대부분 유사하다. 조금 차이점은 사업시행 인가다. 이런 부분들. 그러네요. 사업생 인가가 맡겼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또 역시 실질적으로 숫자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재건축을 2019년도 1월 달에 샀었어요. 네. 그러고서 B 주택을 2019년도 6월 달에 취득을 한 거죠. 네. 그러게 되면 이제 뭐 B에 1년 이상 거주했다라는 전제 조건은 깔아두고서 나중에 A가 2014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떨어졌다. 그럼 준공으로부터 2년이라 했으니까 2026년 1월 전까지 B를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보이는 게 얘도 1년 텀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행령을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네. 156조의 2의 5항 규정 보면 여기 쭉 어디를 봐도 1년 텀이라는 얘기들은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쪽 잘 보면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주택을 거주하도록 하겠다. 이 대체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사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쪽에 써 있죠. 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 살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보다 조금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 A를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사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A를 사업 시행인가 전에 샀는데 네. 적어도 이 A 재건축을 가지고 있다가 B 대체주택을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사란 얘기인 거지. 그렇죠. B에 대해 해당되는 그렇죠. 거니까. 내가 팔집. 뭐 재개발 재건축 원주민이에요. 그렇죠. 원래 뭐 추진입 때부터 있었다가 이주 철거할 때 내가 뭐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B는 사업 시행인가 이후기만 하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A는 사업 시행인가 전에 사든 후에 사든 이건 상관없는데 적어도 B는 A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사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쟁점. 네. 두 번째로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아까 156조의 2의 사항 같은 경우는 네. B를 입주권이 된 이후, 즉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사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전에 사면 또 이 규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네. B를 아까 A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라고 했었으니까 오히려 A가 또 관리처분 인가가 나버렸어. 그럼 B를 또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 경우는 더 사도 되죠. 그 이유니까 상관없지 뭐. 그렇죠. 관리처분 나가는 거니까.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이제 이주 철거 해가지고 내가 살 집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네. 사도 되죠. 그렇죠.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제3법에 입주권이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보게 되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라고 출발하거든요. 여기에서 1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라고 출발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디테일 중 하나가 적어도 이 A는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사야 된다. 그렇죠. 라는 게 포인트죠. 그렇지, 왜냐? 그럼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면 입주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A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사서 주택으로서 취득을 했었어야지 그렇죠. 이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A를 관리처분인가 난 다음에 사버리면 네. 입주권으로서 취득했었기 때문에 B를 또 이주 철거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흑석 9구역이에요. 네. 흑석 9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낮죠. 네네. 그러니까 입주권을 산 거예요. 근데 내가 흑석 9구역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주 철거를 나중에 하겠죠. 네. 이제 이주 철거하니까 내가 B를 살 거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고요. 사실 약간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건데 약간 좀 쟁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이 규정 다시 자세히 보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라고 출발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1주택자여야만 돼요. 뭐냐면 일단은 뭐 논리 구조는 이래요. 애초에 이런 대체주택 특례를 주는 이유 자체가 너가 A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났었는데 이때 A주택도 가지고 있었고 B주택도 가지고 있었어. 너 그럼 B 가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뭐 나 이주 철거할 때 내가 집이 없어서 억울해서 세법적 혜택 주세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A를 가지고 있었을 때 2주택자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이 특례를 안 준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A를 가지고 있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뭐 그냥 1주택자거나 혹은 일시적 2주택자까지는 예외로 해주겠다. 이거는 봐주는데 뭐 그게 아닌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게 현재 유권 해석이에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논쟁이 많아요. 뭐냐면 뭐 사실 뭐 일시적 2주택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라고 출발하지만 꼭 그때 시점에 1주택이어야만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얘만 유독 그런데 근데 사실 유권 해석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내가 국세청이나 기재부를 상대로 소송 걸어서 이기겠다. 뭐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일단은 따라야 된다.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이게 뮤신병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비주택을 1년만 살면 되거든요. 네. 이쪽에 1년 이상 살아라.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 이제 1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비과세를 아까 같은 경우 102의 사항 같은 경우는 A주택이 154조 1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2년 보유, 2년 거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B를 처분하는 요건이잖아요. B를 처분할 때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된다라고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B를 샀는데 여기 B를 오래 살 집은 또 아니야. 1년만 딱 살고 나와도 전혀 상관없다. 네.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또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싶다. 네. 라고 하면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또 2년 이상 실거주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기왕 1년 살렸으면 더 살아서 세금 혜택들도 오래오래 충족시켜 나가자라는 거지. 뭐 꼭 뭐 2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1년만 살면 된다라는 것도 시행령 조문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제가 사례 2번을 먼저 설명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뭔가 심플한 것 같지만 뭔가 이게 시행령 조문을 파고 들어가는 거라든지 유권 해석이라든지 너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원칙적인 개념을 이해하고서 들어야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이미지로 좀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예. 우리가 재건축을 샀어요. 이제 A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2019년도에 샀고 2020년도에 이제 B를 샀습니다. 네. 여기서는 제가 1년 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대체주택을 샀는데 적어도 B에는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그때로부터는 비과세가 가능한 거예요. 아, 일단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네. 언제든지. 보통은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아, 내가 최대한 길게 가져가야지. 이러죠. 그러면 A가 준공으로부터도 2년 내에 처분해야지 하면서 막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고민하는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또 사람들이 아, 또 전에 팔면 어때요? 막 전에 팔고 싶어요라고 하는 청개구리들이 꼭 있어요. 저 B를 A 준공하기 전에 팔고 싶은데요. 그럼 비과세 안 되나요?라고 해서 이거는 B에 1년 이상만 거주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팔아도 돼요. 아까 뭐 사항 규정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야 된다. 네. 뭐 3년 이내에는 뭐 1년 텀이 있다라고 하면 사망 규정으로 비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여기는 1년 이상만 살았다라고 하면 비과세가 준공 전에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가 되고 준공으로부터도 2년 내에 팔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대체주택 1년 거주로부터 A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대체주택 B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거주만 하면 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정리했는데 제가 양도소득세 말고 막 취득세도 취득세. 대출 규정도 알아야 된다는데 이게 사실 156조의 2의 5항 규정 사례 1번의 대체주택 특례가 활용하기가 예전에 정말 좋았었거든요.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사고서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이에요. 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 인가가 낮잖아요. 네. 관리처분 인가 전이고 한남 뉴타운을 딱 사고 음. 바로 다음날 반포에 딱 등기 하나 또 쳐도 둘 다 그냥 최상급지의 두 개를 둘 다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현금이 몇십억 있어야겠지만 뭐 그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네. 문제는 이 규정이 지금 거의 사무나 직전으로 가고 있어요. 양도세 규정 그대로 있지만 다른 세금들이 다 꼬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맹점인데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 입주권을 살려고 한다. 그럼 멸실된 입주권을 사세요라고 했잖아요. 사전적으로 그렇죠, 갈 수 있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입주권을 사는 게 아니라 주택을 사잖아요. 이거 뭐 내가 비주택을 샀는데 이거 부실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8.4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외우실 때 일단은 무조건 8.4를 낼 수밖에 없다. 예, 2주택에 대한 취득세. 네, 왜냐하면 8.4%. 취득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이제 뭐 하나가 비조정이다. 내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B를 샀는데 A주택이 비조정이라고 하면 뭐 3년 내 처분하면 일반 취득세율. 둘 다 조정이면 1년 내 처분하면 일반 취득세율. 이런 규정은 있지만 내가 A를 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일시적 2주택은 쓸 수가 없어. 무조건 1주택은 깔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럼 8.4를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억울하다 뭐다 막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이 A주택이 비취득으로부터 한 1년 내에 멸실이 되면 또 뭐 안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게 멸실이 언제 될 줄 알고 지금 관리처분 인가 나서 2주 철거 중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2주가 지연되면 1년 내 멸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확실성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뭐라 했었었는데 이게 행안부거든요. 취득세 규정은 행안부예요.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시행령 규정이 또 나왔어요. 시행령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너가네들이 하도 억울하다 이러니까
구제를 해주긴 했죠. 어떤 식으로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랑 사업시행 계획 인가 당시에 그 사업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그러면 너네는 봐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진짜 살고 있었어요. 네. 진짜 살고 있었는데 사업시행 인가 시점에 내가 살고 있었으니까 그럼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사면 뭐 양도세 혜택이 있다는 얘기 했었으니까 그때 사면 그냥 일반 취득세율 1%에서 3% 취득세율 해주겠다. 혹은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실거주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 너 1에서 3% 취득세율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재개발 재건축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네. 뭐 이제 투자로서 가지고 있었다. 네. 라고 하면 실거주를 솔직히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얄짤없다. 무조건 8.4다. 예. 사람들이 막 억울하다 막 하도 막 이게 뭐 살 수 있어야지 이러니까 이제 약간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 너네가 그럼 진짜 실수요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거 맞추기가 어렵고요. 네. 근데 하나를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은 신규 취득한 사람들은 못 써요. 이 A가 2020년도 8월 10일 전에 취득했었다. 라고 하면 이게 A가 나중에 멸실이 되고 나서 B를 산다라고 하면 1에서 3%인데 이렇게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바로 무엇이냐면 네. 2020년도에 왜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바꿨는데 네. 이게 언제 개정됐냐? 그 개정 일자가 2020년도 8월 12일이에요. 그럼 이때 어떤 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이라든지 주택수에 안 들어갔는데 정확하게는 취득세 주택수에 안 들어갔는데 네. 얘네들도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아이고.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산 사람들은 얘네들이 멸실이 돼도 주택수에 다 들어가는데 근데 그 전에 산 사람들은 이거는 A가 주택이지만 이 A 주택이 있었어요. A가 있었는데 A가 철거가 돼가지고 땅만 가지고 있네? 네. 이게 취득세적으로 봤을 때 주택이 없죠? 그럼 나는 무주택자가 B를 사. 네. 그러면 당연히 1주택자 취득세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데 이거를 8월 10일 이후에 산 사람들은 안 되고 그 전에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A가 멸실이 됐다. 라고 하면 그러고서 B를 사면 1주택자 취득세율은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살짝 억울해할 수도 있겠죠. 네. 뭐 2주 철거하는데 나는 집이 없어. 네. 이 철거까지 명확하게 돼야지만 B를 살 수 있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얘기해도 그냥 행안부는 들은 척도 안 하죠. 너가 그쵸? 진짜 억울했었으면 거기 실제로 살고 있었던가. 너 투기꾼 아니야.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취득세가 정말 난장판이 돼서 8.4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거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게 참 안담한데 근데 요즘은 용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8.4를 네. 에이 뭐 종부세는 네. 비용 인정이 안 되는 취득세랑 공인중개사 수수료 같은 경우는 네. 취득가액으로 다 인정이 돼주잖아요. 취득 원가죠 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네. 뭐 나 취득세율도 4천만 원 내도 네. 예를 들어 뭐 내가 10억짜리 살 때 그냥 나 10억 5천에 산 걸로 치지 뭐. 네.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용 다 처리해버리지 뭐 하면서 그냥 양도세 혜택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고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2주택도 그렇고 3주택자도 있어요. 12.5, 13.2% 내면서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뭐 그렇죠. 예, 뭐 거기다가 100% 오른다고 확신이 있으면. 네. 뭐 그냥 다주택자들도 있는데 여기 네. 똑같이 멸실이 되면 네. 종부세도 해당 사항 없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못 버티는 규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대출 규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대출 규제 앞서서도 이야기한 적 있었었는데 A와 B와 있었을 때 A를 1년 내 처분해라, B에 1년 내 전입해라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 대출혜택 특례 조항의 5항 같은 경우는 내가 B를 대출혜택을 샀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B를 파는 거잖아요. A를 어떻게 팔아? 네.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올려봤어요. 해가지고 양도세랑 취득세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대출에 대해서 B를 살 때 대출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2주
철거 때문에 이동하는 실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를 좀 구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요. 그래서 오히려 앞서 말했었던 사례 2번 사항 규정 같은 경우에 대체주택은 아까 뭐 준공으로부터 등기로부터 6개월 내 처분이니까 내가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A 처분 시점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좀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얄짤없는 거죠. B를 취득하다 보니까 네. 대출 무조건 너는 6개월 내에 A를 팔아. 또 등기도 쳤잖아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좀 여러 방면을 알아봤는데 네. 그냥 대출이 0원. 이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취득세를 조금 감안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A주택도 샀는데 B주택을 현금 박치기로 다 살 수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 규정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대출이 너무 크리티컬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뭐 규정을 활용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좀 알아봐야 된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양도세, 취득세, 대출유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부동산의 매도할 때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 다 요 세 가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 156조의 5항 같은 경우는 양도세는 혜택이 있지만 취득세는 8.4 빵 터지고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벽하게 세금과 대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의 그 정책 목적으로서는 투기를 막은 거고 아무튼 거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긴 하는데 이 영상 보면서 나도 혜택하다가 하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핵심을 찝어서 알려주셨으니까 결국은 또 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게 되면 또 규제에 또 대응들을 하고 반응들을 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점점 더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예,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감안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수익률을 예상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것들이고 예, 그렇게 좀 아마 좀 이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은 반응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가 그냥 묻지마식으로 다주택자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뭐 취득세도 그냥 12.4 내면서도 사고 그냥 종부세 그냥 빵빵빵빵 터지고 양도세 언제 완화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훌륭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메인 주제였었던 이제 대체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서 뭐 4항 규정, 5항 규정 그리고 앞서서 3항 규정도 살짝 말씀하셨습니다. 3, 4, 5를 쭉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사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또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오늘 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 추가적으로 또 물어보냐. 아까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샀었을 때 취득세를 피하려고 하면 아까 뭐 그냥 멸실되기 전에는 8.4 그러고 멸실이 된 이후로는 4.6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나중에 준공이 나면 그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주택자 취득세율이야? 8.4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약간 조금 용어가 어렵긴 한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들으세요. 그래요? 도정법상 관리처분 계획의 효력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법률적으로는 공용환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용환권. 혹은 대물적 처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입체환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입체환지는 좀 들어본 것 같아. 우리가 환지라는 게 뭐예요? 원래 있었던 땅에서 다른 땅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입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3D로 가는 거죠. 아파트로 주기 때문에 약간 형식이 달라지는 거지만 사실 종전에 대한 주택이랑 이 새롭게 받은 주택이랑 연결고리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법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얻어가는 혜택들이 있죠. 바로 무엇이냐? 일단 차이점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입주권과 분양권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입주권 같은 경우는 취득 시점이 언제냐?
준공일에 바로 취득이에요. 정확하게는 준공일과 사용승리 중 빠른 날인데,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었어요. 아직 잔금 안 치렀어. 네. 그러면 내 거가 된 건가요? 안 된 거죠. 네,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네. 네. A 뭐 계약금과 중도금만 넣었는데 잔금까지 치러야지 소유권이 나한테 그렇죠. 넘어오잖아요. 3년까지 치러야지. 그렇죠. 예. 그거랑 똑같아요. 분양권 이제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고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었는데 네. 이제 준공이 떨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입주 지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시공사 잔금 완납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입주권은 그런 게 없어요. 얄짤없이 그냥 준공일과 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에 무조건 취득한 걸로 봐요. 오케이. 이렇게만 보면 사람들이 분양권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로 즉시 취득하게 되는 개념 자체가 앞서 말했었던 것과 같이 그 전에 내가 A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A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게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이제 아파트 딱 해서 동호수 내가 여기 받았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1002호로 바뀌었다. 뿅! 그 즉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준공이 떨어지는 즉시 나는 취득이 되게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를 굳이 왜 설명하느냐? 이거 덕분에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즉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이 됐었을 때 원시 취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냥 승기 취득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보존등기 취득세율로 가요. 맞아요. 그 보존등기 취득세율이 2.96%, 85제곱미터 초과하면 3.16%고요. 승기 취득이라고 하면 내가 1주택자면 1에서 3%, 2주택자라고 하면 8%, 3주택자라고 하면 12%, 여기서 면적에 따라 가지고 12.4냐, 13.4냐 이러겠죠.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보존등기 취득세율에 대해서 2.96이라고 했었을 때 2.96을 한 번 더 내는 게 그래도 취득세 한 번 더 내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뭐 인터넷 검색하다가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 있는데 내가 취득세 한 번 더 내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 이런 사람들 못 봤을 거예요. 네네. 일단 세율이 낮은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나는 아까 뭐 4.6이든 냈는데 이거 또 내는 것도, 그러면 뭐야 이거 토탈하면 거의 8%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는 거는 우리가 토지분 취득세 이미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물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정확하게 감정평가해가지고 건물분을 산정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2.96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네요. 예. 이 정도로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중에 또 준공할 때 취득세는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신규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보존 등기는 처음에 등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뭐 네. 우려하실 부분이 없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A 주택이 있고 B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C 입주권을 샀었다. 네. 라고 하면 얘는 나중에 완공되면 2.96% 그것도 건물분에 대해서만. 건물 분양. 그렇죠. 근데 내가 C 분양권을 계약을 했었었다. 네. 그것도 2020년도 8월 10일 이후에 산 거다라고 하면 12.4% 그냥 빵 터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 주택이니까 3주택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취득세에 대해서도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네. 일전에도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서 한 번 쭉 정리한 적 있잖아요. 전매금지 요건도 일단 고려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화설 인가로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고요. 근데 여기서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최초로 사업시 인가를 신청한 곳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전매가 안 된다. 전매 금지가 안 걸린다. 네, 그렇죠. 정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관리처분 인가난 걸 살려고 해도 재건축은 사기가 조금 어렵죠. 매물도 워낙 귀하고. 그렇죠. 재개발에서 이런 규정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활용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관리처분 인가난 입주권을 사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대부분 다 사업시 인가를 옛날 옛적에 신청했으니까 전매가 자유로운데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속소 관리처분 인가나면 전매 안 되는 재개발 지역들이 속출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아직은 대부분이 아니지만 아주 극히 일부라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하면 대부분 이제 전매 금지로 다 묶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규정을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정부가 따로 규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없는 때가 도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좀 피해서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매가 가능한 사항들 뭐 좀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일명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 혹은 333이라 하죠.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물건들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조금 이거는 논외인데 사실 이것저것 다 맞추기 싫다. 네. 나 실거주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A 쭉 거주할 건데 그냥 B만 투자했다가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이 입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주택 수엔 들어가지는 주택 자체는 아니라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권리죠. 권리죠. 그래서 A랑 B가 있는 상태에서 C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를 판다라고 하면 3주택자로 봐가지고 30% 중과세율이 두드려 때리게 되는데 근데 이때 똑같은 상황에서 C 입주권을 팔면 권리 양도기 때문에 일반 세율이 된다. 이런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완벽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서 1부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일시적 2주택 그냥 이거 활용하는 것도 그냥 괜찮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일반 세율로 갖다가 세금 규정들을 피해서 가는 규정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비과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세금 기준을 세워놓고 보면 서울에 재개발 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이 재개발 지역들을 그냥 관리처분인가 난 걸로만 딱 추려보면 선택지가 확 좁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면 서울에 재개발 지역이 정말 많지만 고민할 게 많지 않아진다. 선택할 때 내가 기준점 어떻게 세우느냐.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다. 일단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복잡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자꾸 이제 들으셔야 되고 이것도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집이 있는 분들이 갈아타기를 하거나 새로운 집을 만들 때 뭐 신규 아파트 아니면 그냥 기존 아파트를 사시면 오히려 심플한데 지금은 이제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들보다는 새 아파트를 사는 것들을 좋아하고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걸 잘 활용하면은 대체 주택으로서 비과세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일단 대체 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몰라서 세금을 중과당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입주권이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A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은 중과인데 입주권을 팔게 되면은 또 이것도 일반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하지만 좀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방송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3번씩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아마 주변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좀 사례들을 한번 직접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좀 감사했어요. 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네. 저는 되게 쉽게 이해했어요. 역시 빠숑님은 스터디가 워낙 잘 되어 계셔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미네르바 올빼미님하고 그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심지어는 오피스텔 세금까지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거의 정규 강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정말 일반인들이 필요한 핵심 세금 부분들만 잘 설명해서 풀어드렸으니까요.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들어오셔서 미네르바 올빼미님의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강의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으로도 굉장히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이 비과세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어렵고 복잡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네. 그래도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주목하는 이유가 이렇게 세금적으로도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막아 놓으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시각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아유,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매달이 기다려져요. 또 항상 새로운 거 알려주시고 또 어려운 것들 쉽게 풀어주시니까. 네, 지금까지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